여기는 인생 이야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게 뭘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면 좋은 사람이고 무뚝뚝하면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말로 포장하고 표정으로 가리고 태도로 연기한다는 걸 말이죠. 우리 모두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는 느낌. 말은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왠지 불편하고 행동은 친절한 것 같은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하고 자책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이미 알고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우리 몸이 먼저 감지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이나 매너에 속아 넘어갈 뿐이죠. 병원 대기실에서, 동네 카페에서,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을 어디로 피하는지, 어떤 속도로 걷는지, 말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오는 습관,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그 안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말만 듣지 말고 표면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작은 신호들을 읽어낼 차례입니다. 그건 의심하거나 경계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불필요한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람을 만날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관찰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신호들,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웃으면서 그러게요, 정말 그렇죠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손은 계속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탁탁탁, 리듬도 없이 불규칙하게 말이죠.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손은 조급해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길게 하면 할수록 그 손동작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잠깐 숨을 고르는 순간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손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 표정을 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뒤 그들의 얼굴과 손을 각각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굴 표정의 정확도는 54%에 불과했지만 손동작의 정확도는 78%였습니다. 손은 얼굴보다 24%나 더 정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불안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손은 저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테이블을 만지작거리거나 손가락을 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반복합니다. 손이 말보다 빠른 이유가 있습니다. 뇌에서 감정이 일어나면 그 신호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얼굴 근육으로 가서 표정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손으로 가서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런데 얼굴은 우리가 평생 훈련한 부위입니다. 화가 나도 웃고 슬퍼도 참고 불편해도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기면 손이 먼저 반응합니다. 말은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손은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말은 천천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손은 시계를 자꾸 만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진짜로 느끼는 감정은 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실은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숨기려 하지 않는 작은 행동에 있다.
손짓은 바로 그 숨기려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니, 숨길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손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면서도 손으로는 문손잡이를 만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누군가를 만날 때엔 얼굴만 보지 마세요. 손을 보세요. 손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만지는지,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 보세요. 그 손동작이 불편하다면 당신의 직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과의 대화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땐 굳이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손이 이미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말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쓰세요. 손까지 편안하게 머무는 사람 말입니다. 명절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척이 요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계속 창밖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니 그제야 고개를 들며 네. 뭐 다들 힘들죠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말은 위로인데 눈은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20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진실을 말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평균 67%의 시간 동안 상대방의 눈을 봤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32%만 눈을 맞췄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시선을 피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한 질문이 나올 때 시선 회피 빈도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눈이 피하는 건 몸이 방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불편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물리적으로 도망칠 수는 없으니 눈이 먼저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감하기 싫을 때도, 책임지기 싫을 때도, 그냥 귀찮을 때도 눈은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말은 그러게요. 안 됐네요. 하지만 눈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말과 시선이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과 진짜로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눈은 영원히 사는 창문이다. 그 창문이 닫혀 있다면 그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시선을 회피한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당신과의 대화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는 사람과는 마음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아두세요. 누군가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시선을 피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재미없어서도 당신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지금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애초에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그럴 땐 더 열심히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눈이 피하는 사람에게 말을 쏟아붓는 건 당신의 감정만 소진시킬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에게 하세요. 눈이 당신을 향해 있는 사람 말입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고 어떤 사람은 성큼성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을 질질 끌면서 마치 세상 모든 게 귀찮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안내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느릿느릿 발을 끌며 걸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이었지만
걸음걸이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정말 하기 싫어. 왜 내가 여기 와야 하는데?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걸음걸이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였습니다. 포츠머스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9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총 3,800명의 걸음걸이를 분석했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보폭이 큰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을 보일 확률이 71%였습니다. 반면 걸음이 느리고 발을 끄는 사람들은 우울, 무기력, 회피 성향을 보일 확률이 68%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걸음걸이가 그날의 기분뿐 아니라 평소 성격까지 반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진은 10초만 걸음을 관찰해도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63%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걸음은 감정의 배출구입니다. 화가 나면 쿵쿵 소리를 내며 걷고, 슬프면 어깨가 처지며 천천히 걷고, 불안하면 종종 걸음을 칩니다. 우리는 걸으면서 감정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무겁게 걷다가 퇴근할 때는 가볍게 걷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발걸음이 경쾌해지고 꺼려지는 약속에 갈 때는 걸음이 느려집니다. 이건 의도한 게 아닙니다.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발걸음도 무겁고 마음이 가벼우면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 보면 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움직임은 영혼의 움직임을 따른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발을 질질 끄는 사람은 마음도 질질 끌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걷는 사람은 마음도 조급합니다.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은 마음도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걸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오는지 잘 보세요. 당신을 만나러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보세요. 약속 장소에 들어올 때 어떤 걸음인지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늘 무겁고 느린 걸음으로 당신에게 온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의 만남이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금 그럴 에너지가 없거나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억지로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발로 당신에게 온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가볍게 걸어오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당신을 만나러 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들 말입니다. 직장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식당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한 동료가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듣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문장 자체는 공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톤이 이상했습니다. 높낮이가 없이 평평했고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느꼈습니다. 저 사람 관심 없는데 그냥 해야 할 말 하는구나. 같은 문장이었지만 말투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말 끝에 힘이 없었고 억양이 내려가는 순간 진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심리학과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할 때 실제 말의 내용은 7%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였습니다. 반면 목소리 톤, 억양, 속도 같은 말투는 38%나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5배 이상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같은 문장을 다른 억양으로 말하게 한 뒤 청자들에게 화자의 진심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을 밝은 톤으로 하면 87%가 진심이라고 느꼈지만 낮고 평평한 톤으로 하면 19%만 진심이라고 느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말입니다. 말투는 감정의 지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도 목소리는 진짜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피곤할 때는 힘이 빠지고 거짓말할 때는 억양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성대는 우리 의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안해라고 말하면서도 목소리에 미안함이 없으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미안해하지 않는구나.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말과 목소리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의 입은 예의를 지키고 있지만 목소리는 정직하게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절반만 진실이고 목소리가 나머지 절반을 채운다. 우리는 단어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듣습니다. 따뜻한 말투는 평범한 문장도 위로로 만들고 차가운 말투는 좋은 말도 상처로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귀가 목소리 속 진심의 온도를 정확하게 읽어낸 겁니다.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단어만 듣지 마세요.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 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목소리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데도 목소리가 차갑거나 무기력하다면 그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당신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 없는 위로에 감동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진심 없는 사과에 마음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말투까지 따뜻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단어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당신을 향해 있는 사람 말입니다.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정장 차림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엔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며 공손했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끊기고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됐어. 그거 내일 해 바쁘다고 말투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빙하는 직원을 손짓으로 부르더니 이거 식었는데요. 다시 데워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태도는 명령조였습니다. 직원이 죄송합니다 하며 그릇을 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권력과 행동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120명의 참가자를 상사 역할과 부하 역할로 나눈 뒤 각각 웨이터, 청소 직원, 경비원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상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 중 73%가 부하 직원이나 서비스 종사자를 대할 때 말투가 거칠어지거나 아이컨택을 하지 않거나 감사 표현을 생략했습니다. 반면 자신보다 높은 위치의 사람을 대할 때는 92%가 공손하고 세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권력 비대칭 행동 패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람은 권력이 없는 상대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가면을 벗겨냅니다. 이건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합니다. 상사 앞에서, 거래처 앞에서,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고개 숙이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득도 없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서 진짜가 나옵니다. 웨이터에게, 청소하는 사람에게, 택배 기사에게,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어떤 말투를 쓰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계로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강자 앞에서의 예의는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약자 앞에서의 예의가 진짜 인격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는 친절한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한다면 그 친절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향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향한 겁니다. 그 무언가가 사라지면 그 친절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택배 기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후배나 아랫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약자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언젠가 당신도 그 사람에게 약자가 되는 순간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후회하지 마세요. 신호는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신호를 읽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마음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위아래 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 말입니다. 동네 마트 계산대 앞이었습니다. 앞 사람이 카드 결제를 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했지만 계속 오류가 났습니다. 뒷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도 난처해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른 카드 써볼게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며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사람을 봤습니다. 아니, 왜 이게 안 돼요? 이 카드 멀쩡한데?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직원에게 따지듯 말했고 뒤에 사람들을 힐끗 보며 애휴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실수였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실수를 인정했고 다른 사람은 남 탓을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640명을 대상으로 실패 반응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실수를 유도하는 과제를 주고 그들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실수 후 즉시 책임을 인정한 사람들은 82%가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한 사람들은 61%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실수를 인정한 사람은 신뢰도가 평균 23% 상승했지만 변명한 사람은 신뢰도가 47% 하락했습니다. 실수 자체보다 실수 후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더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실수는 거울입니다.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웃고 여유롭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수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탓이 아니라 상황이, 다른 사람이, 조건이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고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수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수 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반대로 항상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이만 먹었을 뿐입니다. 이제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바로 사과하는지 변명부터 늘어놓는지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항상 남 탓을 하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조만간 당신도 그 사람의 변명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언젠가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똑같이 당신 탓을 할 겁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에게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작은 모임 자리였습니다. 6명 정도가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계속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맞장구도 치지 않고 그냥 컵만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니 글쎄요 한마디만 하고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말을 안 하는데도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기 싫어. 관심 없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침묵의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850명의 대화를 녹화하고 분석한 결과 침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사색적 침묵 21%, 둘째, 연결의 침묵 34%, 셋째, 단절의 침묵 45%였습니다. 놀랍게도 절반 가까운 침묵이 부정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침묵의 질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눈 마주침 여부였습니다. 침묵하면서도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87%가 긍정적 침묵이었고 시선을 회피하는 침묵은 79%가 부정적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있고 차가운 침묵이 있습니다. 따뜻한 침묵은 당신 말을 깊이 듣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당신을 향해 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차가운 침묵은 당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은 다른 곳에 있고 몸은 문 쪽으로 향하고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침묵으로 나 지금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소극적 공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명확한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싫다고 하면 상처를 줄까봐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침묵으로 내보냅니다. 상대방은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아무 말이 없지?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당신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단말입니다. 이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침묵하거든 그 침묵의 질을 보세요. 당신을 보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함께 있는 느낌이 드는지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침묵한 채 시선을 피하고 몸을 돌리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다면 그건 당신 이야기가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의 시간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땐 더 이상 말을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차가운 침묵을 따뜻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뜻한 침묵으로 받아주는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말을 안 해도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혼자 남을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작은 신호들이 이미 다 말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손짓, 시선, 걸음걸이, 말투, 약자 대하는 태도, 실수 후 반응, 침묵.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신호를 읽고 믿고 그에 맞게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멀리 하면 됩니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 감정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사세요. 억지로 맞추지 말고 억지로 참지 말고 당신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람의 질입니다. 10명의 불편한 사람보다 1명의 편한 사람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건 남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술도 잘라내는 냉정함도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불편한데 괜찮은 척하지 않고 상처받으면서도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 것.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걸.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의무도 없다는 걸. 당신의 손이 편안해지고 당신의 눈이 편안해지고 당신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사람들 곁에만 머무세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건 결국 사람보다 나를 먼저 지킬 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